제일 먼저 이런 시가 있습니다. 그가 이제 데뷔작, 요즘 말하자면 등단, 신춘문예에 등단한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설야라는 시입니다. 설야가 뭐예요? 눈설자에 방야자입니다. 그러니까 눈 오는 방, 설야. 바로 이 시가 바로 등단, 당선작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썼나를 좀 한번 봅시다. 당시로서 굉장히 이 시에 대해서 훌륭하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눈 오는 날, 눈이 내리는 밤, 그 분위기를 어떻게 실었을까? 이 눈 내리는 밤, 그거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겨울이 되면 눈이 밖에서 특히 첫눈이 내리면 가슴이 울렁거리죠. 그래서 시 한 수 쓰고 싶죠. 그때에 여러분 어떻게 쓸 것입니까? 그건 김광현도 마찬가지. 그래서 눈 내리는 밤 풍경을 그는 시로 쓰기로 했습니다. 자, 그런데 눈 내리는 밤, 그럼 여러분들 이렇게 시작할게요. 눈이 내린다. 눈이 사락사락 눈이 내린다. 이게 서정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김광규는 처음부터 스타일이 달라요. 요게 틀립니다.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냐고. 자, 봐요. 제일 먼저 어떻게 되냐면 눈 내리는 그 눈 내리는 전경을 이 눈 내리는 전경을 어느 먼 곳의 그리운 소식이기에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 네, 요게 중요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눈을 보고 눈이 내린다, 하얀 눈이 내린다, 소복소복 내린다. 이거 다 초보적인 그런 표현입니다. 자, 이 눈을 보고 이게 중요해요. 이걸 어떻게 해석할까? 눈을 보고 뭘 연상할까? 그게 시인의 상상력입니다. 그러지 않고 눈 오는 거 그대로 하면 그것은 서술이 설명이지. 눈이 내린다, 하얀 눈이 내린다, 소복새복 내린다. 이건 사실 그대로지. 그건 절대로 상상이 아니에요. 상상은 반드시 눈에다가 뭘 내가 연상할까? 이 눈을 보니까 뭔 생각이 든다?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 같은 거예요. 너무 반가우니까. 눈 내리는 그 반가운 기분을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 같은 거예요. 이게 바로 김광균의 상상력입니다.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기에 이 한밤 소리 없이 흩날리느냐. 그것은 뭐 눈 내린다는 얘기를 표현한 거지만 이 앞에 요 표현 얼마나 좋습니까?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 신선하죠.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처마 끝에는 호롱불이 지금 이제 기름 다 떨어져 가지고 이제 희미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때에 눈이 내리는데 그 눈 모습이 또 어떠냐? 서글픈 예 잔춘양 흰 눈이 내려. 자, 봐요. 처마 끝에 여기 호롱불이 여기 희미하게 있는데 지금 눈이 지금 내리고 있어요. 눈이 내리고 있는데, 그런데 서글픈 예 잔춘양. 네. 이걸 다시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이라고 처음에 하더니 두 번째는 네, 서글픈 옛 자취라고 했습니다. 네, 이게 또 그 눈에 대해서 그렇게 표현해요. 눈을 뭐 하얀 눈이 아니고 서글픈 옛 자취라는 말 썼습니다. 그리고 보세요. 처마 끝에 호롱불 여위어 가며.
서글픈 옛자친 양 눈이 내려. 자, 이렇게 집이 있고 여기 초롱불 있고 눈이 내려. 그림이에요, 이거 완전히. 그림을 그려가면서 시를 쓰는 거예요. 이게 바로 김광균. 그러니까 김광균의 시 속에는 아주 그림이 늘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연상을 하게 됩니다. 어떤 풍경을 연상하게 됩니다. 자,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매여. 하얀 입김 추워서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매여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이것도 얼마나 좋습니다.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이야, 이게 이 표현도요, 이거 정말 지금 우리도 이런 표현하기가 마음 허공, 지금 마음이 들떴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허공에 등불을 켜고 마음이 허공에 등불을 켜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죠. 그런데 허공에 등불을 켜고 하니까 보이는 세계가 됩니다. 이게 시각화. 이게 시각적 이미지입니다. 마음을 허공의 등불로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매여 마음 허공의 등불 켜고. 지금 가슴이 울렁거리고 하니까 그래서 마음속에 등불이 환히 켜졌어요. 나 홀로 밤 깊어 뜰이 내리면 쓸쓸하죠. 네, 김광균의 시 속에는 이렇게 쓸쓸함과 애로움이 밑에 쫙 깔려 있습니다. 자, 하얀 입김 절로 가슴에 매여. 아니, 기분 좋을 텐데 왜 가슴 매여, 왜? 바로 이게 김광균입니다. 마음 허공에 등불을 켜고. 왜 허공에다 등불을 켜? 그러니까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그 정서가 어떤 슬픔, 고독, 애로움 이런 것들이 쭉 깔려 있어요. 그 다음에 절창이 납니다. 눈에 대한 이미지가 처음에는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두 번째는 서글픈 옛 자취 같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눈이 뭐냐? 어떤 느낌이냐? 눈 오는 그 분위기 어떤 느낌이냐? 자, 이게 정말 역사적인 절창을 보인 게 바로 그 다음 귀절입니다. 그 눈 내리는, 조용하게 눈 내리는 모습을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이랬습니다. 이건 정말 참 놀라운 표현입니다.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눈 내리는 소리가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는 것입니다. 아니, 옷 벗는 소리가 들려요? 그러니까 이것은 청각화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청각과 시각, 봐요. 그러니까 눈 내리는 분위기를 처음에는 어느 먼 곳에 그리운 소식, 두 번째는 서글픈 옛자치, 그러다가 세 번째는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눈 내리는 것은 시각적입니다. 그런데 옷 벗는 소리는 청각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어떤 상황을 시각이나 청각으로 느끼도록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공감각이라고 합니다. 공감각. 공자 그러니까 시각도 청각도 같이 이렇게 합쳐서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느끼도록 하는 거죠. 느끼도록. 그래, 눈 내리는 그 분위기를, 이건 정말 참 누구도, 아마 이 세상 누구도 표현할 수 없는 표현입니다.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좀 약간 관능적인 맛도 있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추하지도 않습니다. 아주 세련되어 있어요. 이게 김광균의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설야가 성공한 것은 다른 어느 것도 있지만은 그 눈 내리는 모습을, 어느 그리운 소식, 서글픈 자치, 그게 아닙니다.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여기에서 끝내준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김광균이 초등학교에서 상고밖에 안 나온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참 대단한 시를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러면 썼습니다. 먼 곳의 여인이 이렇게 눈 내리는 소리 안 나는 눈 내리는 그거를 표현한 거예요? 눈 내리는 분위기를 옷 벗는 걸로? 옷 벗는 여인의 소리처럼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예. 자,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루어진 추억의 조각이기에. 다시 또 이제 눈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먼 곳에 그리운 소식, 두 번째는 서글픈 여자집, 세 번째는 먼 곳에 여인의 옷 벗는 소리. 다 이게 눈에 대한 얘기죠. 그리고 네 번째 가사는 여기 나온 것처럼 희미한 눈발 이는 어느 이루어진 추억의 조각. 네, 이것을 추억의 조각이라고 또 했습니다. 추억의 조각. 이것도 하나의 이미지죠. 싸늘한 추해 일이 더 기쁘게 설레이느냐. 싸늘한 오히려 추해라는 것은 추억입니다. 추억 일이 기쁘게 설레이느냐. 그렇죠. 이뤄진 추억이 떠오르니까 기쁘기도 하죠. 자,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을 의상을 하고, 근데 그 다음 마지막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 이 사람이 차단이라는 말 잘 써요. 그 다음에도 차단이 뭐요? 차단 차디찬 그런 뜻입니다. 차디찬. 네,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홀로 차단한 차디찬 의상을 하고 흰 눈은 내렸네. 이게 다섯 번째 눈 내림의 모습입니다. 다섯 번째는 뭐요? 한 줄기 빛도 향기도 없이. 그렇죠. 눈은 그렇지 않습니까? 빛도 향기도 없어요. 근데 홀로 차디찬 의상, 옷을 입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눈을 차디찬, 홀로 차디찬 의상, 옷을 입은 걸로 또 이미지화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흰 눈은 내려서 쌓여 내 슬픔 그 위에 고이 서리다. 그래가지고 나도 그냥 눈이 내리니까 나도 그 슬픔에 쌓이다. 아니, 눈 내리는데 왜 슬퍼요? 기쁘지. 되게 눈 내리면 얼마나 기분 좋습니까? 근데 자기는 이제 추억 또는 여러 가지 속에서 자기는 슬픔에 잠긴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그게 그 속에 깔려있는 그런 그 슬픔의 정서가 밑에 깔려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시가 성공을 거둡니다. 이게 이제 신춘문예 당선작으로 일약. 이제 그는 김기림 씨가 1930 여기 나온 것이 38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가 쓴 작품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또 재미있습니다. 두 번째 그의 대표작으로 알려있는 한 작품이 바로 와사등이라는 것입니다. 와사등. 이 와사는 옛말입니다. 요즘 말은 가스등. 옛날엔 전기가 없었죠. 그러니까 길거리나 이제 뭐 문 앞이나 이런 데다가 이렇게 가스불 이렇게를 켜놨습니다. 이게 와사등, 가스불, 와사등. 그러니까 가로등입니다. 가로등. 이렇게 1930년대 가로등이요. 근데 이걸 와사등, 좀 모더니티하죠. 그 당시 시골 사람들만 보통 하는데 와사등, 이건 굉장히 모던한 용어입니다. 자, 여기서 또 차단 나와서 차단이 뭐라고요? 차가운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이거 뭐 그림이죠. 차가운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이 지금
있는데 저 위에 뭐 등불이 하나에 걸려 있어요. 지금 하늘에. 그게 그림이에요. 차단한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 있다. 재밌습니다. 내 홀로 어딜 가라는 슬픈 신호냐. 도대체 내가 어디를 가라는 슬픈 신호. 이걸 슬픈 신호로 봤습니다. 네, 역시 고독한 느낌을 줍니다. 긴 여름 해 황망이 나래를 젓고 요즘 같습니다.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황혼에 자 지금 긴 여름이요 도시의 풍경을 적고 있는데 뭐 요즘처럼 뭐 그렇게 몇십 층짜리는 없지만 그래도 그때 도시에는 그래도 뭐 몇 층짜리가 좀 있었죠. 상가 뭐 이런 게. 그래서 긴 여름해 황망이 나래졌고 지금 한참 이제 저녁이 돼요. 늘어선 고층집이 뭐 같으냐? 창백한 묘석같이. 자, 요게 문제입니다. 자, 도시에 이게 그 건물들이 쭉 있는데 이게 건물들이 뭐가 같으냐? 아파트 뭐 요즘 막 쫙 있지 않습니까? 이걸 이 사람은 뭘로 봤느냐? 네, 창백한 묘석, 무덤의 비석 같다고 봤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도시 문명을 그 사람은 뭔가 그 애롭고 고독하고 그 당시부터 불만이 많았어요. 도시는 살고 싶었단다 뭐 이런 생각 같은 거 있죠. 자, 그래서 긴 여름 황망이 나래졌고 늘어선 고층 창백한 묘석같이 이 고층 건물이 창백한 묘석이야. 묘석은 네, 무덤의 비석이에요. 비석같이 생겨요. 죽은 사람 무덤 비석처럼 쫙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또 그렇습니다. 찬란한 야경. 그래, 이제 네온사인이 반짝이니 찬란한 야경은 뭐냐? 무성한 잡초인 양 헝클어진 채. 또 이것도 아주 삐딱합니다. 그러니까 이 야경을 무성한 잡초를 봤어요. 아주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그냥 도시 문명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봤습니다. 사념 벙어리 되어 입을 다문다게 생각이 완전히 벙어리 되어서 그냥 세상이 그냥 답답하고 괴로워요. 자, 피부 바깥에 스미는 어둠. 재밌죠? 피부 밖에 촉감입니다. 낯설은 거리의 아우성. 도시는 그렇겠죠? 까닭도 없이 눈물 고이나 겹거나. 아니 왜 눈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 도시 문명에 대해서 굉장히 혐오하는 막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네, 어디서 그리 무거운 비애를 지니고 왔기에 네, 길게 느린 그림자 이다지 어두워 전부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 어디로 어떻게 가라는 슬픈 신호키. 네, 요거 처음에 나왔어요. 차단한 등불 하나. 이 제목이 막 와사등입니다. 가스등. 이 가스등이 바로 제목입니다. 가스등을 중심으로 해서 도시의 가스등을 중심으로 해서 참 외롭고 쓸쓸하고 그리고 도시 문명의 답답함 뭐 이런 것들을 적는데 마지막에도 그 말을 차디찬 등불이 하나 빈 하늘에 걸려있다. 이걸 뭐예요? 처음에도 나오고 마지막에도 나왔기 때문에 이게 수미상관이라고 하죠. 소위 그 양괄시 처음에도 넣고 마지막에도 넣고 이런 형식으로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 와사등도 좀 독특한 그런데 역시 쓸쓸한 도시 문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이 사람의 그 쓸쓸한 감정 이런 것들은 도시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다시 쓴 것이 외인촌. 재밌죠? 이 사람의 시 제목 치고는 와사등, 가스등도 완전히 모더니티한 것입니다. 그 외인촌. 아니 1930년대 외인이라는 거 외국 사람들이 사는 촌. 그 당시 외국 사람이 얼마나 있었겠어요? 그런데 제목을 외인촌.
양코배기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사는 촌 이런 얘기가 됩니다. 그러면 외인촌이는 상당히 문명이 개화된 곳이라고 볼 수도 있죠. 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이 현실과 떨어져 있는 외인, 네, 그렇게 뭐 외인을 설명할 수도 있겠죠. 어쨌든 현실과 떨어져 있는 그런 것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그 외국인촌이라는 얘기가 가장 적절하죠. 자, 이 사람 그리고 꼭 배경이 언제입니까? 처음에 설야도 밤입니다. 가스 와사등도 밤입니다. 그냥 외인촌도 봅시다. 하얀 모색 속에 피어있는 하얀 모색, 하얀 모는 점을 못자 아닙니까? 저녁 때 어스름 저녁. 산엽천, 산엽천은 산골짜기입니다. 산엽천 고독한 그림 속으로 아니, 지금 위치는 이제 달라서 도시가 아니고 산엽촌입니다. 막 산이 있고 거기에 막 아마 집들이 좀 있는 모양이죠. 산엽천. 하얀 모색 속에 하얀 빛깔의 저녁 석양에 산엽천의 고독한 그림 속으로 또 고독하다는 거예요. 파란 옆등을 다른 마차 한 대 장격하고 여기 길이 있었던 말이에요. 이거 마차가 하나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옆등 파란 옆등 파란 등을 이렇게 키고 옛날에 헤드라이트가 없었으니까 밤에 지나가려면은 앞에다가 왜 등 하나 이렇게 올려 세워놓고 키고 가는 거예요. 그 보세요. 그 풍경화입니다. 이거 철저히 풍경 어느 그 시골 풍경을 볼 수 있죠. 바다를 향한 산마루길이 근데 이 길이 어디냐면 이쪽으로는 바다예요. 그러니까 저 풍경합니다. 이거 여기는 수평선인 바다.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거기 전신주가 또 하나 있어요. 여기도 아까 와사등에도 있듯이 지나가던 구름 하나 새빨간 노을에 젖어 있었다. 요거 보십시오. 자, 전신주가 하나 있는데 그 전신주 보세요. 우두커니 서 있는 전신주 위에 지나가던 구름이 하나 새빨간 노을에 여기서 구름이 딱 걸려가지고서 이게 노을에 젖어 있었다. 그림이요 이거 완전히. 이걸 얼마든지 풍경화를 하면 저녁 노을에 어떤 시골 풍경을 한번 그려본다면 충분히 그릴 수가 있습니다. 바람에 불리우는 작은 집들이 창을 내리고 이제 저녁이 되게 창을 내리고 갈대밭에 묻힌 돌다리 아래 선 작은 시내가 물방울을 굴리고 네, 그 밑으로 또 그 집들 밑에는 또 시내가 지나겠죠. 안개 자욱한 화원지의 벤치 위엔 유식한 말씀. 화원 그 당시 뭐 화원이 있어요. 꽃밭 화원의 벤치도 있습니다. 아주 유식한 말만 이게 모더니즘 스타일입니다.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과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이것도 참 재밌죠. 벤치 지금 여기 벤치가 있는데 이 벤치에 지금 뭐가 있냐? 한낮에 소녀들이 남기고 간 가벼운 웃음들이 이 벤치에 지금 있어요. 그리고 시들은 꽃다발이 흩어져 있다. 좀 쓸쓸해요. 외인 묘지의 또 묘지 나오네요. 그 외인들의 묘지, 뭐 선교사들 묘지인지 모르겠어요. 묘지의 어두운 숲을 뒤엔 밤새도록 하늘한 별빛이 내리고 하늘에 별이 내리고 공백한 하늘에 결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그래도 뭐 촌락에 여기 시계도 하나 있었던 거네요. 여러 가지 갖다 배치를 지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골인데도 그 유식한 거 많이 갖다 배치. 벤치도 있고 화원도 있고 전신주도 있고 역등도 있고 그리고 꽃다발도 있고 마지막에 묘지까지 있습니다. 밤새도록 그 공백한 하늘에 걸려있는 촌락의 시계가 또 있어요. 여인 손길을 저 10시를 손길이 보여요. 시계바늘 손길을 저 10시 밤 10시가 됐어요. 그러니까 초저녁서부터 지금 밤 10시까지의 그 시골에
아주 시골도 아니죠. 그 좀 뭔가 바다도 있고 외인촌도 있고 외인 묘지도 있고 그런 분위기입니다. 자, 여기 열시를 가리키면 날카로운 고톱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자, 날카로운 교회도 또 여기 하나 또 있어요. 교회. 교회도 또 하나, 이거 완전히 시골 풍경이에요. 교회도 또 하나 있어요. 그래서 날카로운 고톱, 옛날 탑같이 언덕 위에 솟아있는 퇴색한 성교당, 성교당이 바로 성당이죠. 성당 지붕 위에 선, 네. 그 성당 지붕 위에서 지금 종소리가 땡땡 울리는 곳입니다. 10시 종소리가 울려요. 그런데 이 종소리가 어떻게 들리느냐 요겁니다. 여러분들 종소리가 요즘 종소리가 시골 교회 종소리 다 죽었지만 옛날에는 참 새벽 종소리 은은하게도 저녁 때도 종소리가 있고 참 좋았죠. 종소리. 자, 교회당 종소리. 자, 이것도 시의 소재가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교회당 종소리가 울릴 때 어떻게 표현할까요? 종소리가 운다. 종소리가 울려 퍼진다. 그 크리스마스 때면 탄일종이 땡땡땡 멀리 퍼진다. 그래서 노래 많이 부르죠. 여기서 김광규는 정말 회심의 역사적인 그런 그 이미지스트로서 이미지 시인, 정말 한국의 대표적인 이미지 시인다운 시는 이렇게 쓰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가장 명료하게 보여주는 유명한 한 귀절을 남깁니다. 이것 때문에 김광균이 유명해진 거예요. 역사적으로 김광균 이 한 귀절입니다. 그 뭐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네. 이 교회당 종소리를 여러분들 종소리는 이거 청각적인 상황입니다. 청각적인 것입니다. 교회 종소리는 청각 아닙니까? 근데 이 청각적인 종소리를 여러분들 은은하게 들린다, 내 가슴을 뚫고 다가온다, 정말 반갑게 들려온다, 그 청아하고 고운 목소리, 이게 우리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청각적인 종소리를 무엇으로 받느냐? 분수처럼 우리가 로타리나 이런 데서 보면 분수가 쫙 뿜어오르잖아요. 분수처럼. 그러니까 종소리가 쫙 울려 퍼지는 곳에서 그는 분수를 생각한 겁니다. 분수처럼 쫙 퍼지는 것. 그래서 이 종소리라고 이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 시각적인 것으로 바꿔요. 이게 정말 대단한 그런 상상력입니다. 청각적인 종소리를 시각적인 것으로 바꾸는데, 그것도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처럼 분수가 쫙 물줄기가 퍼지죠. 너무 이건 정말 그 상상력이 뛰어난 겁니다. 자, 분수처럼 쫙 흩어지는 거야, 종소리가. 그래서 분수처럼 흩어지는 종소리. 그래도 성공이에요. 그거 굉장한 성공입니다. 자, 이것을 종소리를 분수처럼 흩어지는, 요렇게만 써도 이거 굉장히 분수처럼, 종소리를 분수처럼이라고 하면 그 1930년대 이거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이거. 그런데 여기다가 하나 더 또 결정적인 활용점정 또 하나 집어넣었어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자, 거기까지 시각적으로 이제 드러냈어요. 그러다가 이 종소리는 어디 가냐? 청각적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림을 그리고자 한 것입니다.
어떻게 이걸 그림으로 나타낼 것인가? 그것이죠. 그래서 이 종소리도 소리를 그림으로 보일 수 없을까? 그게 그래서 색깔을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바로 푸른 종소리. 아니, 종소리에 무슨 푸른 색깔이 있습니까? 종소리에. 이게 놀라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이야 뭐 참 이미지 뭐 마음대로 이렇게 구사하고 하지만 1930년대 그 불모지에서 이런 놀라운 그 시를 그림으로 그린다. 다시 말하면 청각적인 것을 시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는 것으로 드러낸다. 이게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다른 이 외인촌에서 다른 거 다 빼고 이 시론에서 가장 중요하게 사용되는 말이 이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 이것은 내 시창작 원리에도 많이 활용하는 귀절입니다. 그만큼 이것은 아주 시적으로 성공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시를 쓰면서 이렇게 그 발상의 전환, 이게 늘 필요하다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보일 수 있게 하느냐, 청각적인 것을 어떻게 시각적인 것으로, 시각적인 것을 후각적인 것으로 또는 촉각적인 것으로 바꿀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시인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그럼 왜 바꾸냐, 이제 또 뭐 그렇게 또 질문이 나오죠. 왜 바꾸냐? 시인들은 그렇게 바꿈으로써 종소리의 개념이 완전히 새롭게, 새롭게 존재가 새로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바꾸는 것은 그냥 장난이 아닙니다. 이걸 바꿈으로써 컨셉, 개념이 싹 달라지는 것이죠. 인간이 달라지는 것이죠. 이게 중에 개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물이 개조가 돼요. 자, 이러한 이미지즘을 또 잘 표현한 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데생이라는 시입니다. 역시 그것도 1939년 이 시절에 쓴 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38년, 39년 그 시절입니다. 그때 아주 이런 명작들을 남기는데, 데생이라는 게 뭐예요? 스케치하는 거, 묘사하는 거. 그림 그릴 때 왜 인물 갖다 놓고 뭐 이렇게 명암으로 이렇게 그리고 다 하지 않습니까? 스케치는 데생. 지금 이 사람은 또 역시 하늘을 그립니다. 데생.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향료, 냄새나는 향, 이 후각 걸려서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자, 이 보세요. 노을. 지금 이제 지금까지 보면 전부 다 석양 얘기입니다. 저녁 때 분위기인데, 그러니까 석양이 물들었을 때 그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해야 돼요. 향료를, 지금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지금 노을입니다. 근데 이 노을을 뭐라고 했냐?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이라 했습니다. 예, 노을이 향료를 뿌린 것 같다. 그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향기가 나. 그러니까 그 알록달록한 그 석양의 모습이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그런데 이 향료를 뿌린 듯 곱다란 노을 위에 전신주 하나 기울어지고, 또 전신주 또 나오네. 전신주 하나가 반드시 있는 것도 아니고 아주 쓸쓸하게 아주 기울어서 이렇게 쓸쓸하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쓸쓸하게 기울어지고. 먼 곡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 그런 그 향료를 뿌린 듯 노을에 이제 전신주 하나 기울어져 있고, 거기 먼 곡가선 위에 밤이 켜진다. 곡가선 전선이죠. 이렇게 전신주에 이렇게 곡가선.
그러니까 저녁 때란 얘기입니다. 지금 저녁 때. 그런데 그때 구름이 쫙 구름이 바로 그 석양 무렵에 구름이 있어요. 구름이. 근데 그 구름이 이제 여기서 또 한번 실력을 보입니다.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이랬습니다. 구름이 뭐냐? 저 구름 흘러가는 곳 아득한 옛 고향 그 우리 시 아니들 가사도 있죠. 근데 구름 여기 사람 지금 구름입니다. 구름을 뭐라고 했냐? 하얀 구름, 뭉게 구름, 솜털 구름, 뭐 뭉게 구름이 뭐 이불을 덮듯이 뭐 어떠시 뭐 아주 뭐 이렇게 구름은 보랏빛 색지. 그것도 보랏빛 색지입니다. 종이가 이게 보랏빛입니다. 그러니까 색종이 그 색종이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뭐와 같으냐? 여기 보랏빛 색지 위에 이적 석양의 구름이 뭐와 같으냐? 보랏빛 색조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와 같다. 장미란 이미지입니다. 이미지. 그러니까 이걸 이미지스트라고 하죠. 이미지로 바로 여기가 이제 또 절창입니다. 구름은 보랏빛 색지 위에 마구 칠한 한 다발 장미. 요것도 그 시학에서 아주 중요시하는 부분입니다. 목장의 깃발도 능금나무도 불면 꺼질듯 애로운 들개 역시 또 쓸쓸해요. 그걸로 끝났습니다. 아주 간단하죠. 자, 그리고서 그 다음에 이제 또 그 유명한 시를 또 하나 남기는 게 바로 추일서정. 이거 많이 알려진 시입니다. 추일 가을날의 서정. 낙엽은 폴란드 망명정부의 집회. 포화에 이지러진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한다. 낙엽을 또 뭐라고 했냐? 망명정부의 집회다. 아주 그 독특하죠. 망명정부의 집회를 도른시의 가을 하늘을 생각한다. 그것도 또 가을 하늘이에요. 그런데 폴란드나 뭐 도른시나 이거 다 유식하죠. 그래서 이걸 좀 주지주의라고 말하는데요. 그리고서 유명한 말을 또 하나 남깁니다. 그게 바로 길은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처럼 풀어져. 요겁니다. 길을 뭐라고 했냐? 한 줄기 구겨진 넥타이. 자, 이것도 김광균이 개발한 아주 정말 절창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보면서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일광의 폭포 속으로 사라지고 조그만 담배 연기를 내뿜으며 조그만 담배 연기는 멀리 지금 원근감을 느끼게 합니다. 멀리 있는 기차 보면은 꼭 골련 피우 담배가 이렇게 연기 나는 것 같죠. 세로도시 급행열차가 달린다. 포플라나무 근골 사이로 한가닥 구부러진 철책이 바람에 나부끼고 포플라나무 미루나무 근골이니까 잎이 다 떨어진 앙상한 포플라나무가 있습니다. 그 사이로 철책이 보이고 거기에 공장들이 또 있는데 그 뭐 같으냐? 내 공장 집은 흰 이빨을 드러낸 채. 왜냐면 공장에 위가 뾰족뾰족하지 않습니까? 그 흰 이빨을 드러낸 채 그 위에 세로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요것도 또 공장이 있는데 그 위로 세로팡지로 만든 구름이 하나. 요것도 또 정말 아니 구름을 세로팡지 왜 얇고 반짝반짝반짝한 요거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이렇게 그 공장 위에 이렇게 걸려 있는 느낌이다. 자욱한 풀벌레 소리 발길로 참여. 네. 홀로 황량한 생각 버릴 곳 없어. 그런데 자기는 또 황량한 마음이에요. 허공에 던지는 돌팔매. 그래서 참 쓸쓸하니까 돌 집어서 쫙 던졌어요. 쫙 던졌어요. 던졌더니 기울어진 풍경의 장막 저쪽에 고독한 반원, 이 돌팔매가 고독한 반원을 그리며 참
잠겨간다. 자, 이렇게 해서 그 가을 풍경, 도시 변두리에 공장이 있는 공장지의 가을 풍경, 그 쓸쓸함을 또 역시 적고 있습니다. 마지막에는 그도 전에 정지용도 자식 죽어서 노래하는 게 있고 뭐 그런데 역시 마지막에 그도 은수저라는 시는 자식이 죽은 것을 안타까워 부른 노래입니다. 이건 어려운 말이 없습니다. 산이 저문다, 노을이 잠긴다, 저녁 밥상에 애기가 없다. 애기 앉던 방석에 한 쌍의 은수저 끝에 눈물이 고인다. 아주 서정적으로 썼어요. 한밤중에 바람이 분다, 바람 속에서 애기가 웃는다. 애기는 방석을 들여다본다. 들창을 열었다 다시 닫는다. 죽은 아이의 혼의 모습입니다. 먼 들길을 애기가 간다. 맨발 벗은 애기가 울면서 간다. 불러도 대답이 없다. 그림자마저 아른거린다. 네, 참 그 자식 죽은 슬픔을 노래하는데 이건 정지용 씨가 훨씬 낫죠. 이보다는 훨씬 냉정한. 이 사람은 아주 서정적으로 슬픔을 그대로 드러내고, 정지용은 아주 이것을 상당히 절제하면서 썼습니다. 자, 김광균, 참 몇 수 안 되는 시가 역사적으로 오래 두고 길이 남을 수 있는 시를 쓴 게 바로 김광균입니다. 그러니까 그는 이 모더니즘, 이미지즘 시를 선택해서 성공한 시고, 우리나라의 아주 그 모범적인 모더니즘 시로 길이 남도록 만든 시인이 바로 김광균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의 그 표현 방법, 그 기발한 표현 방법, 그것은 우리가 배워볼 만한 그런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얘기하겠습니다.